2019년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막 스포일러 안 당하려고 한동안 인터넷도 멀리하고 SNS도 끊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홍콩에서는 이 엔드게임 스포일러를 하다가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이처럼 우리는 영화나 책을 볼 때 남의 입을 통해서 미리 결말을 스포일러 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우리가 미리 스포일러 당해도 전혀 화내지 않는, 스포일러 당하고 싶어서 안달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우주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 우리 우주의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죠. 사실상 천문학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우주의 결말을 스포일러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과연 천문학자들이 그리고 있는 우주의 먼 미래, 우리의 결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해피엔딩? 아니면 새드엔딩?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최근 새롭게 제기된 우주 결말에 관한 새로운 시나리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 속 물질들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고요. 우주 팽창을 더 빠르게 가속시키는 암흑에너지가 있죠. 138억 년 전 빅뱅과 함께 우주가 탄생한 이후 우주 시공간은 빠르게 팽창을 시작했습니다. 중력은 시공간의 팽창을 점점 더디게 만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죠. 반대로 암흑에너지는 우주 팽창을 더 빠르게 가속시키는 악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199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문학자들은 암흑에너지에 대해선 알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오직 중력뿐이라고 생각했죠. 당시 천문학자들은 우주 속의 물질들의 막대한 중력에 의해서 언젠가 우주의 팽창이 점점 더뎌지고 결국 멈추게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다시 중력에 의해서 우주가 태초의 모습처럼 작은 한 점으로 쪼그라들 것이라 추정했죠. 제가 이 공을 위로 던져 올리면 공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결국 중간에 공의 속도는 0이 되었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주의 진화 역시 이럴 것이라 생각한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주는 전혀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천문학자들이 직접 먼 거리의 과거의 우주의 팽창률과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최근 우주의 팽창률을 직접 비교해 본 결과 놀랍게도 우주는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 팽창률이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우주의 팽창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던 거죠. 이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발견이었습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이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냐면 아까 제가 위로 던진 이 공 있죠? 그게 제 손을 떠난 이후 서서히 느려지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떠난 이후에 더 빠르게 하늘로 치솟아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건 분명 우리 우주가 보여주고 있는 관측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별로 마음에 드는 설명은 아니지만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던진 공 안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엔진 같은 게 숨어 있는 거 아닐까? 손을 떠난 이후 공에서 그 투명한 엔진이 가속되면서 공을 더 빠르게 밀어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어색한 가정이지만 이런 가정이라도 해야 제가 관측한 이상한 공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가속 팽창도 이와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에너지가 숨어 있어서 그것이 중력에 대항해서 우주 시공간을 더 빠르게 부풀리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에너지를 우리는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암흑 에너지는 마치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이 우주 공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우주의 부피가 늘어난다고 해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줄어들지 않죠. 결국 아주 먼 미래가 되면 훨씬 더 거대하게 팽창한 우주 속에서 빛과 물질은 거의 완벽하게 희석되어서 그 밀도가 0에 가깝게 수렴하겠지만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결국 우주의 진화는 오직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만 결정되겠죠. 2003년 천체물리학자 로버트 콜드웰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계속 빠르게 팽창시킨다면 결국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중력, 심지어 원자들 사이의 결합력까지 모두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는 것처럼 말이죠. 우주가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고 해서 이 가설을 빅립 시나리오라고 부르죠. 당시 콜드웰은 우리 우주가 지금으로부터 약 220억 년이 더 지나면 우주의 나이가 약 350억 살이 되었을 때 우주는 빅립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죠. 빅립에 도달하기 10억 년 전이 되면 은하단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빅립을 6천만 년 앞둔 시점에는 우리 은하 속 별들도 뿔뿔이 흩어지죠. 빅립까지 3개월을 앞둔 시점에는 태양계도 분해되기 시작하고요. 빅립 30분 전에는 지구도 가루가 되어버리죠.
콜드웰이 제안한 이 빅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먼 미래 암흑 에너지가 압도해버린 우주는 결국 더 이상 중력으로 물질을 모아서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없는 고요한 세상이 될 겁니다. 결국 우주는 호킹 복사로 서서히 증발해가는 블랙홀들의 잔해와 완전히 깜깜하게 모든 열기가 다 식어버린 별들의 시체만 남게 되겠죠. 마치 산불로 모든 것이 다 타버린 산처럼 생명력을 잃은 깜깜한 우주에는 정막만이 흐를 겁니다. 결국 우주의 나이가 10의 100제곱년이 되면 우주는 절대 영도에 도달해서 완전히 차갑고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리겠죠. 빅 립. 말 그대로 우주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죠. 암흑 에너지를 발견한 이후 오랫동안 많은 천문학자들은 우리 우주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마치 에거사 크리스티의 소설처럼 끝날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미처 신경 쓰지 않고 있던 히든 엔딩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히든 엔딩의 주인공은 태양처럼 작고 가벼운 별들이 죽고 남기는 시체 백색외성입니다. 태양에 비해서 질량이 10배 이상 무거운 육중한 별들은 아주 강한 중력으로 중심부의 온도를 아주 뜨겁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핵융합 엔진이 돌아가면서 철처럼 아주 무거운 원자핵까지 만들 수 있죠. 중심에 철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더 이상 별은 핵융합 엔진을 돌릴 수가 없게 되죠. 결국 핵융합 엔진이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육중한 질량에 버틸 수 없게 된 별들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붕괴하죠. 그 여파로 별은 장렬한 폭발과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로 초신성 폭발이죠. 하지만 태양처럼 그 질량이 가벼운 별들은 그 중심부의 온도를 아주 뜨겁게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가벼운 원자핵들만 만드는 낮은 단계의 핵융합만 할 뿐이죠. 철처럼 무거운 원소는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핵융합 엔진에 쓸 수 있는 땔감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런 가벼운 별들은 서서히 빛을 잃고 식어가죠.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별은 외곽의 대기층을 우주 공간 바깥으로 토해내죠. 그리고 중심에 숨어있던 별의 뜨겁고 작은 그 중심부, 속살만 남게 됩니다.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 없게 된 가벼운 별이 죽고 남기는 흔적, 바로 백색외성입니다. 가벼운 별들이 죽고 남기는 일종의 사리와 같다고 볼 수 있죠. 별이 죽은 직후 아직까지는 생전에 남아있던 온기로 백색외성이 어렴풋하게 빛을 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내부에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백색외성도 서서히 빛을 잃어갑니다. 결국 완전히 빛을 잃은 깜깜한 암흑덩어리, 흑색외성이 되고 말죠.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남게 된 흑색외성이 영원히 차가운 시체로서 우주에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 죽어가는 흑색외성의 중심에서도 아주 오래간만에 핵융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양자세계에서 벌어지는 벽뚫기, 터널링 효과 덕분이죠. 사실 흑색외성 중심에는 아주 높은 밀도로 원자핵들이 잔뜩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핵들은 전기적으로 서로 같은 극을 띠고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마치 두 원자핵 사이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에너지 장벽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은 아주 드물게 이 에너지 장벽을 관통해서 두 원자핵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로 이 양자역학이 허락한 터널링이라는 마법 덕분에 아주 드물게 서로 낑겨있던 원자핵들은 서로의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어서 함께 만나 합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치 마르셀 에메의 소설 벽을 뚫는 남자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이 터널링 효과만 잘 활용한다면 절대 영도에 가깝게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린 별의 시체에서도 핵융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천문학자들은 아주 느리지만 중심에 탄소 찌꺼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흑색외성의 중심에서도 철 원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절대 영도 환경에서도 철까지 반죽하는 데 성공한 이 흑색외성들은 결국 아주 장렬한 폭발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천문학자들은 이 폭발을 흑색외성 초신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주가 진정으로 죽기 직전 우주에서 벌어지는 가장 최후의 천문현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아마도 이 흑색외성 초신성의 폭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나 먼 미래가 되면 이미 우주 속의 모든 별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슬프게도 이 시기에 터지는 흑색외성 초신성들은 서로가 터지는 모습도 지켜봐줄 수 없을 겁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다른 별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우주의 유일한 주인공이 되어서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는 가운데 홀로 장렬한 폭발과 함께 깜깜한 우주를 잠시 비출 겁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더 이상 터질 흑색외성조차 모두 사라지고 나면 그때가 되어서야 우주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엔트로피가 맥시멈에 도달한 진정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겠죠. 빅뱅 직후 뜨겁게 끓고
앓고 있던 입자들의 스프와 같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깜깜한 추위 속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우주의 진화 과정은 마치 한 여름을 지나 매서운 겨울을 향해 가는 계절 변화를 떠올립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주의 계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빅뱅 직후의 여름과 먼 미래에 이어질 영원한 겨울 사이 가을이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마치 서서히 추위가 찾아오고 나무들도 붉게 단풍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우주 역시 서서히 온도가 낮아지고 팽창하는 우주와 함께 먼 은하들의 빛도 붉게 적색 편의로 물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우리 우주는 130억 년째 가을을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이 뭐죠? 바로 코스모스죠. 어쩌면 우리가 가을마다 만발하는 그 꽃에게 코스모스, 우주라는 그 위대한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바로 우주의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인 건 아닐까요? 오늘의 현자타임즈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